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25평 아파트에서 현수와 미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결혼 5년 차를 맞은 이 부부는 2살 된 아들 준호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수는 36살의 나이로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미진은 35살로 중견 제약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태어난 후 미진은 육아휴직을 선택했고 벌써 2년째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죠. 아침 7시가 되면 현수는 어김없이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간단한 세수를 마친 후 정장으로 갈아입어요. 미진은 준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현수가 회사로 향하는 동안 미진은 준호를 깨워 씻기고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시켰어요. 오전 9시경이면 미진은 준호의 손을 잡고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꼬마별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린이집 등원을 마친 후 미진의 하루는 나름대로 바빴어요. 장보기와 집안일 그리고 오후 4시경에는 다시 준호를 데리러 가야 했으니까요. 현수는 늘 오후 7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 하원은 온전히 미진의 몫이었습니다.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 준비를 하고 현수가 집에 도착할 무렵이면 따뜻한 밥상이 준비되어 있었죠. 주말에는 가족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현수는 평일에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만큼은 최대한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놀아주거나 쇼핑몰에서 가족 나들이를 하는 것이 이들 부부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미진도 주말에는 육아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아했어요. 현수는 아내가 육아로 힘들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미진이 하루 종일 준호만 돌보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미진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려고 노력했죠. 토요일 오후에는 준호를 데리고 나가서 미진이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거나 준호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준호가 잠들고 나면 현수와 미진은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별다른 갈등이나 문제 없이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죠. 현수는 미진이 어린이집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해하기도 했고, 미진도 현수의 회사 생활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미진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요리 강의를 듣기도 하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준호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다른 엄마들과 육아 정보를 공유하곤 했습니다. 현수와 미진 사이에는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때로는 육아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갔습니다. 현수는 미진의 육아 방식을 존중했고, 미진도 현수가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고마워했죠. 이들 부부는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평온한 생활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현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을 때, 미진이 준호를 데리고 막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참이었습니다. 현수는 아내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려고 다가갔는데 그 순간 뭔가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은은하면서도 남성적인 느낌의 향수 냄새였어요. 하지만 현수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옮겨온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 반복되었어요. 며칠 후 현수가 또다시 집에 일찍 도착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진이 준호와 함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똑같은 향수 냄새가 났죠. 이번에는 냄새가 더 진했어요. 마치 미진의 옷에 직접 스며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여전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현수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 준호를 데리고 돌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그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냄새의 세기도 날마다 달랐어요. 어떤 날은 희미하게, 어떤 날은 진하게 풍겼죠. 현수는 미진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괜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혹시 어린이집에서 남자 선생님이나 다른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냄새가 옮겨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미진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예전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전에는 4시 30분경이면 어김없이 집에 도착했는데 요즘에는 5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죠. 미진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어린이집에서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다고 대답했어요. 현수는 미진의 표정과 행동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였지만 가끔씩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궁금했지만 함부로 들여다볼 수는 없었죠. 부부 사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목요일 저녁 현수는 미진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미진의 외투를 정리해 주려고 옷장에 걸어두었어요. 그런데 외투에서 그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면서 묻은 냄새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향기에 노출되었을 때나 날 수 있는 진한 냄새였죠. 현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어 있었지만 현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혹시 미진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현수는 그 향수가 어떤 브랜드인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백화점 향수 코너를 돌아다니며 비슷한 냄새를 찾아보았죠. 1시간 정도 걸려서 마침내 똑같은 향수를 찾아냈어요. 유명한 외국 브랜드의 남성용 향수였는데 가격도 상당히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현수 자신은 평소에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이런 고급 향수는 더욱 써본 적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진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쌓여가는 정황들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죠. 현수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현수는 상사에게 개인 사정이 있다며 조기 퇴근을 요청했어요. 평소 성실한 직원이었던 현수의 부탁을 상사는 흔쾌히 들어주었죠. 오후 3시 30분 현수는 회사를 나와 곧바로 준호의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한 셈이었어요. 어린이집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현수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초조한 마음을 달래려 애썼죠. 혹시 자신이 헛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만약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오후 4시 10분 현수는 꼬마별 어린이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어린이집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 자리를 잡고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집 출입구가 한눈에 보였죠. 현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미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4시 20분이었습니다. 평소 미진이 준호를 데리러 오는 시간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남아 있었죠. 기다리는 동안 현수는 어린이집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이었지만 가끔씩 아빠들도 보였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학부모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그 중에서 혹시 미진과 함께 있을 만한 남자가 있는지 살펴봤죠. 4시 25분쯤 현수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어요. 미진이었습니다. 미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어린이집 문 앞에 서 있었죠. 하지만 현수가 놀란 것은 미진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존재였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가 미진과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어요. 외모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었죠. 현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인 것 같기는 했지만 미진이 그런 남자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현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 단순한 학부모 사이의 대화 이상으로 보였어요. 미진의 표정이 평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와는 달랐거든요. 좀 더 밝고 생기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남자를 바라보는 미진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보지 않는 순간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는 모습을 현수가 목격한 것이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손을 잡았어요. 친한 친구 사이의 가벼운 스킨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분명히 미진과 그 남자는 손을 잡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곧이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그 중에 있었어요. 미진은 준호를 안아주며 인사를 나누었고 그 남자도 자신의 아이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친한 것 같았어요. 함께 놀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미진은 준호와 함께 집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 남자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현수는 그 모든 장면을 카페 창가에서 지켜보며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방금 목격한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미진이 다른 남자와 뭔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어 있었지만 현수의 머릿속에는 오후에 목격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미진과 그 남자가 손을 잡던 순간 서로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이라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다음 날 토요일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미진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미진은 언제와 다름없이 준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눈에는 미진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어요.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짓는 모습, 옷을 고를 때 평소보다 신경 쓰는 모습,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월요일이 되자 현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반차를 내고 미진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죠.
상사에게 개인적인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오후 반차를 신청했어요. 현수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현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이 아내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후 1시쯤 현수는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미진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평소 미진이 준호를 데리러 가는 시간은 4시 정도였으니까. 아직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죠. 현수는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계속 아파트 출입구를 지켜봤습니다. 2시 30분쯤 미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온 것도 그렇고 옷차림도 달랐어요. 집에서 아이를 돌볼 때 입는 편안한 옷이 아니라 외출할 때 입는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것 같았고 헤어스타일도 신경 써서 정리한 모습이었죠. 미지는 어린이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어요. 미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몇 번 방향을 바꾸더니 옆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미진의 뒤를 쫓았죠. 혹시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미진은 700호대 아파트 동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아파트에서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 남자는 바로 어제 어린이집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현수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자연스럽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죠. 현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3시 40분쯤 미진이 그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1시간 넘게 그 남자의 집에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미진의 표정은 밝아 보였고 옷차림도 조금 흐트러진 것 같았어요. 미진은 곧바로 어린이집 방향으로 향했고 현수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한 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현수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진이 아이를 데리러 가기 전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 남자의 집에서 1시간 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몇 군데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봤고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현수는 그날 저녁 미진과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화요일 오전 현수는 강남에 위치한 실내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대표가 현수를 맞이했죠. 김 대표는 2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고 현수의 상황을 들은 후 차분하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불륜 조사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절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김 대표는 현수에게 향후 일주일간 미진의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 평소 외출 패턴, 자주 가는 장소 등을 자세히 메모해두라고 했죠. 그리고 현수 자신도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미진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탐정비로 2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했어요. 김 대표는 일주일 정도면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문 장비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진의 동선을 완전히 파악하고 불륜 상대방의 신상 정보까지 알아내겠다고 했죠. 현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탐정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 주 내내 현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며 미진을 관찰했어요. 미진은 여전히 매일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경 어린이집에 가서 준호를 데려오고 5시쯤 집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죠. 하지만 이제 현수는 그 시간 동안 미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김 대표가 실시간으로 보고해주는 내용들이 현수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목요일 김 대표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왔어요. 미진은 화요일과 수요일 모두 같은 패턴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집을 나가서 712호에 거주하는 정민호라는 남자의 집에 들렀다는 것이죠. 정민호는 39살의 이웃남으로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7살 된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딸아이는 준호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이었어요. 김 대표가 확보한 영상을 보니 미진과 정민호는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민호의 집에 들어갈 때 포옹을 나누는 모습, 집에서 나올 때 입맞춤을 하는 모습까지 모두 포착되어 있었죠. 현수는 그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금요일에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미진과 정민호가 정민호의 집이 아닌 근처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죠. 2시간 정도 머물다가 나왔는데 나올 때 두 사람의 모습은 명백히 불륜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진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차림도 들어갈 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정민호의 개인정보도 자세히 조사해뒀어요. 정민호는 2년 전에 이혼했고 전 부인과는 양육권 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편이었지만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여러 여자들과 만남을 가져왔다고 하네요. 미진이 정민호와 만나기 시작한 것은 대략 2달 전부터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다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민호의 집 근처 모텔. 심지어는 정민호의 직장 근처 카페에서도 만났어요. 미진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을 핑계로 정민호와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준호를 어린이집에 더 오래 맡겨두고 정민호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 미진의 불륜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어요. 김 대표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현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진, 영상, 통신 기록, 모텔 출입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 자료였죠. 현수는 그 자료들을 보며 자신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현수는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불륜 증거가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김 대표도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 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어요. 현수는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들을 집에서 혼자 차근차근 검토했습니다. 김 대표가 정리해준 파일에는 미진과 정민호의 불륜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현수는 각각의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며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첫 번째 증거는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이었습니다. 미진이 정민호의 집이 있는 700호대동으로 향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을 보니 미진은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을 방문했더군요. 때로는 10분 정도만 머물다 나오기도 했고
때로는 1시간 넘게 있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민호 아파트동 출입구의 CCTV 영상이었어요. 미진이 정민호와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매우 자세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서로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었지만 나올 때는 훨씬 자연스럽고 친밀한 모습이었죠. 특히 나올 때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어요. 세 번째 증거는 근처 모텔의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모텔 사장과 협의해서 확보한 자료였는데 미진과 정민호가 가명으로 투숙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와 있었어요.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을 보니 대부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머물렀더군요. 모텔 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민호의 직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미진은 가끔씩 정민호의 점심시간에 맞춰 그의 회사 근처로 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죠. 이때는 준호를 어린이집에 더 오래 맡겨두고 시간을 만든 것 같았어요. 다섯 번째 증거는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미진과 정민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상당히 깊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정민호의 신상 정보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민호는 39살로 현수보다 3살 많았고 광고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현수보다 높은 편이었죠. 2년 전에 이혼했고 7살 된 딸 서연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준호와 같은 반에서 지내고 있었고 두 아이는 꽤 친한 사이였습니다. 정민호의 이혼 사유도 조사되어 있었어요. 전 부인과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민호의 외도가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정민호가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능력과 양육,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정민호 쪽이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 현수는 이 모든 자료를 보며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안 미진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준호까지 이 상황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정민호의 딸과 친하게 지내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들어 온 것 같았거든요. 김 대표는 추가 조사도 제안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승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현수는 이제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현수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한 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은 법무법인들을 검색해보고 여러 곳에 전화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승소율이 높다고 알려진 법무법인 정의의 박 변호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목요일 오후 현수는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고층 빌딩. 15층에 있는 사무실은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어요. 현수는 가져온 모든 자료를 박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현수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탐정사무소에서 확보한 CCTV 영상, 모텔 출입 기록, 사진 자료, 통신 기록 등을 하나씩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정도 검토한 후 박 변호사는 현수에게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죠. 박 변호사에 따르면 현수가 가져온 증거들은 불륜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완벽한 자료라고 했어요.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보여주는 CCTV 영상과 모텔 출입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진과 정민호의 불륜 관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더 나아가 박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상간자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정민호에 대한 상간자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 수집도 가능하다고 했죠. 박 변호사는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도 현수에게 유리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미진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양육권 판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어요. 더욱이 미진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둔 시간을 이용해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수는 박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소송 진행 계획에 대해 물어봤어요. 박 변호사는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협의 이혼을 시도해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정민호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죠. 위자료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박 변호사는 현수와 미진의 결혼 기간, 현수의 소득 수준, 미진의 불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진에게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정민호에 대한 상간자 소송에서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봤어요. 박 변호사는 또한 현수에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진이나 정민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현수는 박 변호사와 수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성공 보수는 받아낸 위자료의 30%로 정했어요. 박 변호사는 일주일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오는 길에 현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준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현수는 더 이상 미진의 배신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미진이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욱이 그 과정에서 준호까지 이용했다는 점은 더욱 화가 났어요. 현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미진과의 대화도 피할 수 없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만큼 끝까지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약속대로 일주일 만에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와 상간자, 소송 관련 서류가 동시에 가정법원에 접수되었어요. 현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침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죠. 법원에서 미진에게 조정 신청서가 송달된 것은 화요일 오후였어요. 현수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집에 법원 직원이 찾아와 미진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미진은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서류를 열어보고는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의 불륜 행위가 모두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현수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미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미진은 현수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다가와서 이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현수는 차분하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미진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며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현수가 탐정사무소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미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CCTV 영상에서 정민호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미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미진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현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정신이 나가 있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미진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준호를 데리러 가는 그 시간에 나는 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했죠. 미진이 아무리 사과하고 빌어도 현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현수는 미진에게 정민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이혼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진은 계속 울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현수는 단호했어요.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고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에 대한 양육권 문제로 이야기가 이어졌을 때 미진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수는 미진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준호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어요. 어린이집 하원 시간을 핑계로 다른 남자와 만났고 그 과정에서 준호를 정민호의 딸과 친하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가정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열렸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박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미진 측 변호사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본격적인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소송 과정에서 정민호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정민호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워낙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서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민호의 회사에서도 이 사건을 알게 되었고 정민호는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현수에게 완전히 유리하게 나왔어요. 양육권은 현수에게 주어졌고 미진은 현수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민호에 대한 상간자 소송에서도 현수가 승소했고 정민호는 2,500만 원의 위자료를 현수에게 지급해야 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현수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당분간 준호를 직접 돌보기로 했어요. 어린이집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정민호의 딸과 마주칠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현수는 준호에게 엄마와 아빠가 떨어져 살게 되었다고 나이에 맞게 설명해 주었어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현수는 준호와 단둘이 지내면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된 행복보다는 비록 어렵더라도 정직한 삶이 더 의미 있다고 믿었거든요. 현수는 앞으로 준호와 함께 행복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